우리가 전통적인 사람들이 리플 가지고 송금을 하겠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그만큼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거와 같이 돼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우리 생활에 들어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한다 했을 때 그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5년 안에 한국에서 이 암호화폐 그리고 이 비트코인 입지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신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중앙은행 분들도 굉장히 생각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 자산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결국은 최초 정신을 보면은 이게 송금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송금의 기능은 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하나의 전체 코인이라는 그 합의하는 그 돈들, 그 돈의 세계가 있는 거고 그 합의 그걸 뭐 자산이라고 부르든 뭐 화폐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킹은 이 친구다. 그러면 우리가 금도 돈을 할 역할하고 은도 돈을 역할하고 동도 역할하고 구리도 역할하고 뭐 많을 수 있잖아요. 맨날 조개 껍데기도 했는데 그러면은 이것들 중에서 가장 왕은 금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도 뭐 알트코인이 되게 수만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비트코인이 최초의 그 블록체인의 정신을 받아서 탈중앙화에 가장 입각한 그 산물이고 그럼에 따라서 지위는 전 세계적으로 지위가 올라가는데 한국에서 지위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전에 그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한 것이 또 잠깐 화제가 됐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뭐 또 많은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공기관들이 암호화폐에 관한 인식이 좀 바뀌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왜냐면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는 거는 뭐 암호화폐의 위상이 그만큼 좋아졌다 하는 거는 그쪽에 인식을 하는 거는 분명히 맞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뭐 시총이라든지 이게 패시브 자금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주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게 업계 1위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ETF가 이게 결국은 ETF, 현물 ETF를 승인하는 것이 이게 코인베이시스의 좋아 안 좋아 이런 관점은 그 애널리스트의 관점인 거고 이거 주식을 그때 샀던 거는 이런 걸 떠나서 야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은 나는 거고 여기에서의 투자자들의 관심들은 굉장할 거야.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거야. 그런 관점은 분명히 있는데 연기금이라는 애들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그거에 맞서서 수익률을 제고해야 되는데 그럼 수익성이 좋은 주식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럼 코인베이시스가 그런 관점에서는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한 거고 근데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이런 순간부터 하면은 온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연기금들도 가치평가를 통해서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연결고리들과 해석들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알트코인 질문 몇 가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치를 좋게 보고 계시는데 알트코인들의 가치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자,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알트코인 잘 모르고요. 알트코인 해봤자 아는 게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솔라나나 리플 뭐 아발란체 뭐 이런 게 되게 유명하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이제 뭐 결국 뭔가 하면은 이게 비트코인과 달리 또 여기는 그 NFT나 이런 것들을 그 리플 같은 경우는 송금 또 솔라나나 이더리움이 이런 것들은 또 NFT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반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아까 그러면 비트코인만 현물 ETF를 할 거야? 이더리움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유명한 애들은 지금도 보면은요 주식도
그 뭐 에코프로를 뭐 해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들도 안 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런 부분들이.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게 시총이 높아지고 어느 정도의 지위를 다머넌스라고 그러죠. 네. 그 지위 점유를 하면은 그게 따라 가지고의 요런 어떤 ETF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은 분명히 있어진다. 그것이 이미 비트코인이 줬는데 그는 비트코인의 어떤 시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 거고 에코프로나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런 것들이 이벤트에 오늘 뭐 에코프로가 뭐 유동성 증가에서 10분의 1 나눠준다 이렇게 주식이 막 올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각각의 이벤트들이 뭐 시총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주식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도 시간의 문제이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시네요. 네. 그럼 요게 이제 5월 달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뭐 그 시기나 이런 거는 전에 뭐 그게 3에서 5월 달 1월에 3월 달이었는데 1월 달 했잖아요. 네. 뭐 이것도 뭐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연내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개별 코인으로는 이제 방금 이더리움과 리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라는 목표로 이제 송금 코인으로서 가장 이제 유명한 코인인데요. 향후에 CBDC나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통화 체계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현재 스위프트 시스템이 워낙에 좀 오래됐고 좀 뭔가 변화가 좀 덜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어떤 위상들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리플 같은 이런 코인들이 향후에 스위프트 시스템의 어떤 강력한 도전자로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언행이 망한다, 언행이 줄어든다. 그 분명히 언행의 그 역할 같은 것들이 점포가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목도를 했어요. 네. 사실은 우리가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의 그 동네에서 영국에 보니까 가게가 이만큼 은행 지점이 이만큼 있어. 근데 한국에는 아직 되게 많아. 네. 그러면 이제 더 줄어드는 거지만 은행의 역할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리플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통적인 사람들이 리플 가지고 송금을 하겠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그만큼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거와 같이 돼야 되는데 네. 비트코인이 우리 생활에 들어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은행은 사람들이 생활에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좌에서 돈을 이걸 했을 때 리플을 가지고 송금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리플은 가격 변동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아직은 스위프트가 그거 역할을 하고 송금을 가지고 리플을 하는 것은 리플 자체가 송금에 특화되어 있고 탈중앙화를 포기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역할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줄어들면은 하겠지만 아직은 변동성이 있는 거라서 이거를 대체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현재로서는 그냥 가되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게 스테이블 코인처럼 이게 가격이 굉장히 고정되어 있다고 되는 것이 송금에 쓰인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금 수수료도 없앨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특히나 은행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은행이 너무 사방에 은행이 있어서 은행이 문제 없지만 우리가 포용적 금융이라고 했었을 때는 인클루시브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이런 어떤 리플이나 아니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 송금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제가 모바일만 가지고 결국은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은행이 맞습니다. 없어서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은행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뭐 스위프트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은행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의 역할들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CBDC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또 화폐들의 어떤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테라루나 사태 하면서 아직은 신뢰의 적자 시대에 코인이 살고 있다. 네.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생각되는 거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담보를 뭘로 하느냐는 거잖아요. 네. 그 담보가 달러를
담보를 하든지 네. 아니면 부동산 같은 실물을 하든지 국채를 가지고 하든지 이게 뭔가 하고 연동이 되어서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민간에서 이런 블록체인의 컨셉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 자산 기반. 예, 요런 거는 중요하고 네. 또 원화의 국제화 이런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원화 국제화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그게 또 나쁜 건가? 위안화도 국제화 하려는데 원화도 국제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통화를 외국에서 특히 동남아권에서는요, 우리 외환 보유고에 우리나라 통화 있는 나라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도 이게 꼭 달러만 이 옆에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한국 원화를 기초로 해서 뭐 3, 4년짜리 기초로 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 한국 뭐 10년째 국채를 해가지고 이거 뭐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한국 돈, 한국 자산 안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CBDC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예,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도 이게 뭐 그런 이게 저 peer-to-peer 트랜잭션에 대한 개념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네. 이것도 우리가 현실 세계라는 것이 가상 세계하고 이 지금 리얼 이거하고가 혼재된 세상이고 이게 구분하려고 자꾸 하는데 구분할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가면은 네. 이미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살고 있습니다. 살고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은행과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이걸 했었을 때의 장점은 뭐고 또 그러면 여기에 따라가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내가 이것을 각 사람들이 디지털 월렛을 가지고 이 중앙은행이 꽂아주는 돈을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금융적인 충격은 어떻게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연구 중일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손자 세대나 이런 데서는 그런 세대에 이미 살고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본격 질문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자산과 화폐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의 화폐 현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만들어지면은 소장품을 거쳐서 먼저는 자산을 먼저 거치고 화폐, 그 다음에 회계 단위로 이동한다라는 그런 이론들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정의하고 계신가요?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는 되게 신기했어요. 네. 뭐 이런 게 있지?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거는 이게 뭔가의 매력은 있다. 네. 뭔가의. 근데 참 내가 그때 그 매력에 때문에 제가 뭐 이거를 도시 낙가부터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했을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이게 과연 사람들이 돈이냐 아니냐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해서 그때는 중앙은행들이 이 공격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는 부분이 화폐가 역할이 있고 네. 교환의 매개의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 역할이 화폐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회계 척도라는 역할이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에서 지금은 현재의 첫 창기의 가치 저장의 기능을 얘가 뭔가를 갖추려고 하는 모습을 서서히 갖고 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네. 이게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뭐 한 3%대에서 처음에는 얼리 어답터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아직은 매스 어답션으로 가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매스 어답션에 많이 가면은
그것 때는 화폐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가치 제장 수단 그리고 이것들이 더 많이 보편적으로 수용이 됐을 때는 화폐 현상으로 이제 화폐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얼리 어답터는 이미 지났고요. 맞습니다. 네, 네. 매스 어답션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매스 어답션의 좀 초창기 정도로 좀 네. 봐야 되는 그 시점이라고 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께 만약에 현 시점에서 1억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1억요? 네. 저는 뭐 돈이 1억 원이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여기도 제가 여기 토스로 자산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1억에 대해서요 지금 제 현재에선 저는 코인을 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어떤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작년 10월쯤에 우리 애한테 코인을 사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만큼 그건 개방적인데 네. 저는 또 이제 세대도 있고 제가 원래 직업이 또 공무원이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분명히 1억 재산 안에 코인을 넣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세계 시가총액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그 점하는 위치가 있잖아요. 네. 이 점하는 위치는 그 가격에 따라서 한두 번, 순번은 바꿀 수는 있지만 그 순위가 조금씩 앞서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거든요. 네.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라서요. 네. 확정적인 금리하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2022년에 대개 이금융권의 금리가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6.5%였을 때 돈을 많이 넣었고요. 네. 그 6.5에도 넣었고, 근데 이게 분할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 5천만 원 이하에서. 그리고 저는 채권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건 단기채로 가지고 있고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4% 이상 되는 거를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제가 5%대 거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채권을요. 그래서 5%대 채권 그리고 이제 장기채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5년 이상인 거. 1년짜리 이상인 것을 보통 장기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5년짜리도 상당수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기가 6년 정도 되는 것도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기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비트코인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한 어느 정도인지 제가 여쭤보면은. 제가요? 네, 비중을 제가 하는 것보다는 네. 저는 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하는 것이 껄끄럽기 때문에 네. 껄끄럽다는 것은 제 직업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거를 애한테 이런 것을 짜라고 할 때는 분명히 지금도 당장 right now 넣어도 된다. 네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공무원 분들은 원래 법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국회 정서는 아직도 네. 아니다. 법적인 정서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보면은 국민 정서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거 가지고도 이상하게 여기는 저는 되게 이중적인 잣대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주식 투자한다고 얘기를 말씀드리잖아요. 네.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는데 저도 단타도 합니다. 사람인데 어떤 투자만 해야 됩니까? 매매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은 변동성을 이겨내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 아니더라도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히 투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그 수익률을 달성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을 잃지 않는 투자.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의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또 1법칙, 2법칙, 3법칙 해가지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워렌 버핏의 말을 추종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워렌 버핏이 살았던 시절과 우리는 다른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는
그 다른 디지털 세상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고요. 저가 투자와 매매라는 부분을 함께 얘기했듯이 우리가 투자와 매매라는 것이 각각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비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나는 이런 어떤 변동성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성격이면은 이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변동성을 난 견뎌도 돼. 그러는 분들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신용이라는 부분들도 해석이 다르거든요. 레버리지라는 부분이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누군가에게는 레버리지가 독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레버리지가 기회가 되듯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의 수익률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디지털 머니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마지막 멘트까지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거시경제를 시작으로 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그리고 지금 이 경제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말 폭넓게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아마 또 새로운 시선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정말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원경 교수님 모시고 토크라운지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